안녕하세요. 저는 이천소방서 재난예방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소방령 박수종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을 직접 뵙고 이렇게 대면하고 강의하고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이렇게 화면으로나마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미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고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 익스프레스 이천 물류창고 화재에 대해서 기본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화재를 기본으로 해서 저희 화재나 재난 시에 소방서와 각급 기관이 어떤 시스템으로 대응하는지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곁들여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식들을 좀 자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사회생활 하려면 회식도 많이 필요하죠. 예전에 공무원들이 회식하면은 꼭 건배제를 합니다. 건배제 할 때 평상시 미리 몇 가지 준비를 하죠. 건배제 대사를. 그래서 저도 옛날에는 한 시를 몇 수 외워서 그때그때 그 상황에 맞게 시 한 수 읊는 걸로 건배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길고 튀고 그래서 한동안은 이제 시로 하다가 삼행시로 바꿔서 그 분위기에 맞는 삼행시로 건배제를 합니다. 이게 참 반응이 좋더라고요. 제가 고향이 양평인데 양평에 가면은 남한강, 북한강이 있고 세미원, 용문사 이게 상당히 그 가족 나들이 하기 좋은 그런 장소가 많이 있습니다. 서정면 순웅리라고 거기에 가면 그 황순원 문학관이 있습니다. 황순원 문학관이 있는데 그 안에 산책길도 잘 꾸며놨고 매 시간마다 소나기 분수가 막 나오는 그런 광장도 있고 또 황순원 묘역도 있고 그래서 가끔 이제 가족들하고 나들이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황순원 하면 잘 아시죠? 우리 옛날에 교과서에서 나오고 노래로도 나온 소나기 그 노래로는 뭐 예민 어느 산골 소년의 사랑 이야기 이게 하남의 예방제도팀장이 참 좋아하는 노래인데 그래서 우리 국민적으로 이 황순원 씨 소나기 소설에 대해서 많이 알고 좋아하죠. 그래서 여기 그 매년 9월에 여기서 문화제를 하는데 문학제를 하는데 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삼행시를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수작을 받은 거를 제가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냥 가져와 봤습니다. 자, 보시면 됩니다. 네. 저도 시작 전에 좀 긴장을 풀려고 한번 갖고 와 봤습니다. 재밌는 내용이라.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 물류센터 일반 현황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세계가 인정하는 우리 배달의 민족답게 우리 국내에 물류센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물류창고가 전국적으로 얼마나 있냐? 현재 그 국토교통부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말은 좀 복잡한데 여기에 물류창고로 등록한 물류창고 현황이 일반 창고는 제외합니다. 냉동창고, 냉장창고, 물류창고 이 총 개수가 한 3,700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 경기도에만 1,400개가 있습니다. 3분의 1이 넘죠. 그 경기도 1,400개 중에 또 파주, 용인, 이천, 광주 이쪽에 반 이상이 산재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창고 개수보다는 이 창고는 개수보다 등록 면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고는 하나지만 면적이 어마어마하게 클 수가 있거든요. 지난번에 용인에 그 물류창고 화재가 났죠. 이 창고 같은 경우는 개수로는 하나지만 연면적만 축구장 15배 크기니까요. 우리가 그 물류창고 개수보다는 크기와 면적에 따라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경기 동남부 지역에 굉장히 많은 그 물류창고가 산재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냐? 비교적 그 수도권과 가깝고 또 접근이 용이하고 그 부지를 확보하기가 쉽죠. 그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경기 동남부에 많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천은 이제 영동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 성남 장원간 국도, 그 교통 인프라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천 지역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물류창고가 많이 포진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천에서 물류창고 화재가 간혹 발생을 합니다. 그동안 이천은 쌀, 도자기, 온천, 뭐 이런 쪽으로 상당히 알려져 있고 유명한데, 이 최근에 몇 년간 물류창고 화재가 불행하게 자꾸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천 하면은 물류창고가 연상이 되는,
이런 좀 안타까운 현상이 요즘 조금 발생한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그 화재가 발생한 한 익스프레스 이천 물류센터 공사장 그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주식회사 건우, 지금 이천 여주지역에 한 6개 정도 더 공사를 하고 있는데, 위치가 이천시 모가면 소고리, 이천에서도 아주 외곽 지역입니다. 그러나 근처에 남이천 IC가 있죠. 그래서 이쪽에 이제 그 공사를 하고 있는데, 총 3개 동 A, B, C동이 있습니다. A, B, C동이 있는데, 그 중에 A동이 상당히 면적이 크고, 그 중간이 B동, 그리고 C동은 아주 작고, 그 B동만 해도 대지 면적이 한 5만 평방미터에 이른 그런 건물입니다. 이 준공이 6월 30일 예정이었어요. 아직 준공난 건물이 아니죠. 한창 이제 공사 중인 그런 건물인데, 자, 여기서 이제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층별을 보면은,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하 2층에 지상 4층 건물이에요. 근데 각 층마다 냉동 냉장창고 사무실, 냉동 냉장창고 사무실, 이렇게 엇갈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조가 상당히 복잡하죠. 동선도 어지럽습니다. 화재가 나면 확산도 빠르고 탈출은 어렵고 구조도 어렵고 뭐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화재 대응 활동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그 도대체 화재가 1년에 얼마나 나겠습니까, 여러분? 1년에 우리 전국적으로 화재가 얼마나 날까? 물론 뭐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그 소방청에 가면 국가화재정보센터가 있어요. 여기서 실시간으로 통계를 내줍니다. 근데 그 한 해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너무 단편적이니까 그 10년간 통계,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10년간 전국의 화재 발생 건수를 통계를 내봤습니다. 평균을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출동한 거 말고 출동해서 실제로 피해를 입은 화재, 이게 연평균, 평균을 10년 평균을 낸 겁니다. 연평균 한 4만에서 4만 4천 건. 자, 화재가 좀 덜 나면 한 4만 건, 많이 나면 4만 4천 건. 이걸로 하루로 환산하면은 보통 하루에 한 116건 정도 화재가 발생합니다. 참 많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인명피해도 연평균 약 한 300명 정도가 돌아가시고 한 1,800에서 900여 명 정도가 부상을 당하시죠. 자, 기왕 통계 얘기를 한 길에 짧게만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어떤 원인으로 화재가 많이 날까요? 화재 원인 중에 49%가 부주의입니다. 부주의. 그 후로 뭐 기계적인 요인, 정기적인 요인, 원인 미상 뭐 쭉 이제 원인이 나오는데 부주의가 49%, 반이 부주의에서 화재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부주의가 뭐냐? 이게 원인이 상당히 그 통계 잡을 때 그 원인을 쭉 잡는데 이게 은근히 듣다 보면 좀 재밌습니다. 좀 많긴 한데 제가 한번 쭉 읊어볼게요. 담배꽁초, 음식물 조리, 쓰레기 소각, 불시 불꽃, 화원 방치, 용접, 용단, 연마, 논 임야 태우기, 가연물 근접 방치, 빨래 삶기, 유리 취급, 폭죽놀이, 기타 부주의, 뭐 이런 거 쭉 나눠서 원인을 다 잡습니다. 이게 다 부주의로 이제 통합이 돼서 통계에 잡히는 거죠. 그러면 어디서 제일 불이 많이 날까요? 화재가 제일 많이 나는 장소는 주거시설입니다. 주거시설. 우리가 거주하는 주거시설. 약 한 26%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아파트에서 제일 많이 납니다. 자, 사실 이 물류창고 화재는 전체 화재 건수에 비해서 건수는 몇 건 안 돼요. 그러나 한 번 화재가 발생을 하면은 굉장히 많은 인명피해와 많은 재산피해를 발생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물류창고 화재에 집중을 하고 관심과 관리가 필요한 겁니다. 최근에 4월 21일 날 군포 물류창고에 화재가 났죠. 이게 재산피해만 220억. 그 다음에 바로 4월 29일 날 이천 물류창고 화재가 났습니다. 그건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7월 21일 날 용인 물류창고 화재가 났습니다. 여기도 사망 5명, 부상 8명. 이렇게 하면 화재가 나면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물류창고 화재에 우리가 집중을 하고 관리를 더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이천 물류창고 화재 발생 개요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4월 29일 날 수요일 날 낮 1시 32분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한 선착대가 13시 39분에 도착했습니다. 그 인근 지역대에서 이제 출동을 한 건데, 자, 시간이 얼마 걸렸습니까? 7분 걸렸죠.
굉장히 빨리 도착한 겁니다. 그 거리하고 정확하게 제 시간에 도착을 했어요. 기온은 뭐 한 20도 정도 됐고, 습도는 조금 건조했고, 바람은 북서풍이 초당 약 한 4m 정도로 불었습니다. 어느 정도 바람이 좀 있는 상황이죠. 그 여러분들이 지금 그 뒤에 화면에 그림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그 뒤쪽에 지금 화살표가 그려져 있는 건물이 A동입니다. 그 바람이 불어서 지금 연기가 올라오고 타고 있는 건물이 B동이죠. 만약에 역방향으로 바람이 불었으면은 A동까지도 화재에 노출돼서 위험할 뻔한 그런 상황이었죠. 자, 화재 원인은 그 지하 2층에서 산소 용접 작업으로 발생을 했다. 이렇게 이제 나중에 합동 감식 결과 발표가 됐습니다. 그 내부에 우레탄 폼 도포하고 뭐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굉장히 여러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지하 2층에서 산소 용접 작업 중에 그 점안에 의해서 폭발적으로 연소가 됐다.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이 원인이 발표되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죠. 그것은 안에 화재 원인으로 잡을 수 있는 요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검증을 해 나가는 과정에 시간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 결론을 내린 것이 지하 2층에서 산소 용접 작업으로 화재가 발생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발표를 했습니다. 자, 다음은 도착 직전에 일반인이 촬영한 화재 영상입니다. 보시면 저희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에 화재 장소에서 약 100여 m 떨어진 그 체육공원이 있어요. 거기서 일반인이 촬영한 겁니다. 조금 한번 집중해서 보시죠. 같은 영상인데 반대편에서 촬영한 영상도 하나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건물 대각선 반대편입니다. 이때 연기가 어느 정도냐 하면은 이 반대편의 밑에 고추밭에서 일하시던 분 두 분도 그 연기 흡입에 의해서 병원으로 이송이 됐어요. 다음 영상은 출동 차량에 부착된 영상 송출 장치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자, 이게 이제 저희 선착대가 현장에 이제 도착을 해서 여기까지 이제 제가 편집을 한 건데, 자, 여러분은 지금 이 세 영상을 보면서 뭘 느끼셨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대응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119가 옆에 있어도 이 상황이면 소용없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은 이 대응 차원이 아니라 사전 대비 차원에서 우리가 좀 더 연구하고 심사숙고하고 대비책을 찾고 이런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저는 현장에 저도 출동을 하고 같이 그 대응을 한 책임자로서 그런 생각을 강하게 가져봤습니다. 자, 요게 이제 그 현장의 지도입니다. 그 저희 출동로하고 지도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요거를 설명드리기 전에 일반적인 소방관서의 출동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 서는 일반적으로 그 각 시별로 소방서가 있죠. 소방서가 있고 소방서 아래에 안전센터가 있습니다. 이제 분산이 되어 있죠. 안전센터가. 본소 밑에도 안전센터가 있는데 흔히 직할센터라고 많이 해요. 또 동 이름 따서 이제 그 센터 이름을 짓죠. 본소가 있고 각 지역에 119 안전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시골 쪽으로 내려가거나 조금 이제 발달되지 않은 면 지역에 이런 데는 소방차 한 대 극소수 인원이 나가서 지역대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여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소 단위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119 안전센터, 그 다음에 지역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저 출발이라고 써 있는 곳이 그 화재가 난 장소입니다. 가장 인근에 모가 지역대에서 이제 제일 먼저 선착을 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서 차례차례 도착을 해서 이제 화재를 진압을 했죠. 그 맨 밑에 보면은 13시 53분에
대응 2단계 발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119 신고를 하면은 예전에는 각 소방서별로 119 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각 소방서별로 119 신고를 받지 않고 각 시도에 119 종합관제센터가 있어요. 그 종합관제센터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을 시킵니다. 자,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화재가 발생해서 관할하고 상관없이, 관내하고 상관없이 그 우세한 소방력을 출동시켜서 초기에 선제 대응을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이거를 이제 흔한 말로 탑다운 방식. 그래서 최고 수위 우선 대응. 이렇게 어렵게 말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차량 화재가 조그맣게 났다. 그러면은 아주 기본적으로 소방 펌프차 2대, 물차 1대, 구급차 1대, 지휘차 하나, 조사차 하나. 이렇게 갑니다. 가서 현장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선착한 차량이 판단을 하고 뒤에 차량은 돌려보내든지 계속 오게 하든지. 자, 이런 대응 단계 발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차량에 영상 송출 장치가 다 달려있고 GPS가 달렸다 그랬죠? 그 큰 화재나 또는 이제 수해 뭐 이런 재난이 발생하면은 그 대응 몇 단계, 뭐 대응 1단계, 소방당국에서 대응 1단계, 2단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평상시에는 그 일상 대응하는 대비 단계, 그 다음에 화재나 재난의 규모에 따라서 대응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대응 단계를 강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응 뭐 평상시 때는 각 서별 현장 지휘대가 현장 대응을 합니다. 그 약식 통제단 운영을 하고 서별로 대응을 하죠. 근데 그보다 이제 그 건물 대상들, 보통 저희가 이 1단계, 2단계, 3단계 나누는 그 내부 규정이 있어요. 좀 복잡합니다만 뭐 중대형 건물, 공장, 상가, 다중이용 시설 이런 곳에서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예상되면 뭐 1단계 또는 뭐 고층 건물, 영화관, 뭐 복지시설, 지하복합시설 이런 데서 나고 인명피해가 예상되면 뭐 그 2단계, 뭐 인명피해 몇 명 이상 이런 규정들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아실 필요는 없고 보통 화재 규모가 크고 그 작은 규모로 대응하기가 어렵다. 그럼 대응 단계를 올려서 조금 더 크게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대응 2단계 하면은 해당서 전 직원 비상에 걸려서 다 나오죠. 그리고 인근서까지 동원이 다 됩니다. 동원 가능한 인근서. 그리고 대응 3단계가 되면 중앙 통제단이 가동이 되고 그 시도 본부장님 나와서 지휘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강화가 된다. 그 정도로 아시면 되고요. 이 피해 규모에 따라서 이 대응 단계는 그럼 누가 선정하고 누가 발동을 걸 거냐? 이거는 현장 지휘관과 종합관제센터 상황팀장이 상황을 보고 서로 정보를 교류해서 판단해서 발동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선제적인 대응이 되니까 현재 소방 재난 대응 시스템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대응 2단계가 걸렸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인근서에서 다 왔죠. 뭐 중앙119 구조본부 서울소방까지도 동원이 됐습니다. 유관기관도 다 동원이 돼서 대응을 했는데 보시면은 뭐 장비도 마찬가지고요. 뭐 헬기까지 다 동원이 돼서 저희가 진화 작업을 하고 대응을 했습니다. 자, 이제 핵심은 이제 이 진압작전도의 그 현장 대응의 총 핵심이 여기 다 있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 예전에 저희 그 삼풍 백화점이 붕괴된 이후로 그때 너무나 컨트롤 타워가 없이 중구난방 혼란스럽고 엉망진창이었죠. 그래서 그 후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생기고 그 평상시에 긴급 구조 대응 계획을 세워서 긴급 재난 발생 시 또는 대형 화재나 긴급 재난 발생 시 긴급 구조 통제단을 구성하고 대응하게끔 법이 제정이 돼서 현재까지 쭉 강화되고 보완돼서 이루어져 오고 있어요. 보통 이제 긴급 구조 통제단이 구성이 되면은 단장은 이제 관할 소방서장님이 되고 이제 관할 지도본부장 이제 격상되면은 그렇게 돼서 이 긴급 구조 통제단이 발음도 어렵고 말도 어려운데 이 결론이 뭐냐면은 현장에서 현장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입니다. 그 현장 지휘소, 현장 지휘본부가 되겠죠. 그 여러분들 그 보통 이제 큰 재난에 보면은 그 TV에서 뉴스에서 막 나오는 거 보면은 그 천막 치고 책상하고 의자 쫙 깔아놓고 그 직원들이 앉아 있어요. 이런 복장으로. 그 현장 투입 복장이 아니라
거의 뭐 이런 복장 아니면 조끼들 입고 쭉 앉아 있습니다. 그럼 저 사람들이 아니 현장이 저렇게 급박하고 어려운데 저기 앉아서 전부 뭐 하는 걸까? 근데 그 사람들이 현장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긴급 구조 통제 단원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뭐 하냐? 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보통 소방서의 내근 행정직들 현장 투입 문제, 현장에 다 이미 투입이 돼 있잖아요. 이제 화재가 크거나 재난이 생기면은 정식 통제단이 가동이 됩니다. 현장 컨트롤 타워가 가동이 되는 거죠. 그럼 자, 이 사람들이 현장에 나와요. 그럼 무엇 하냐? 평상시 자기 개인별로 맡아진 역할들이 있습니다. 흔히들 이제 뭐 우리가 나누기를 총괄 지휘부, 그 다음에 대응 계획부, 현장 지휘대, 자원 지원부, 긴급 복구부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게 말은 복잡해도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그냥 충분히 알만한 내용들이에요. 총괄 지휘, 통합적으로 지휘를 하고 연락 공보 다 이런 유기적인 연락 공보하고 안전관리 책임지고 현장 민원 같은 거 발생하면 다 해결하고 합니다. 대응 계획은 뭐 하나? 상황을 분석하고 보고하고 작전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정보 수집하고 현장 지휘대는 보시다시피 현장에 화재 진압하고 인명 구조하고 그 다음에 현장 통제하고 또 응급의료 운영하고 항공까지 통제를 합니다. 이게 현장 지휘대에서 하는 역할이고 그 다음에 자원지원부. 이 자원지원부는 말 그대로 이 큰 재난 현장에서 이 사람들이 장시간 투입하다 보면은 물도 마셔야 되고 식사도 해야 되고 차량들 기름 떨어지면 유리보급도 해야 되고 또 인근서나 민간인들이 지원하고자 오면 그 사람들 자원 관리를 해야 됩니다. 집결을 시켜서 대기소까지 통제해야 되고 적절한 역할을 줘야 되고 이런 모든 뒤에서 백그라운드 지원을 하는 게 자원지원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긴급복구부는 구호 지원을 한다든가 이제 긴급복구를 하는 거죠, 말 그대로. 그 다음에 이제 화재 또 큰 화재 같은 경우 끄다 보면 오염수, 침출수 이런 것들이 이제 배출이 되는데 이런 환경 오염 통제 같은 것도 하고 시군끼리 같은 시, 군 이분 나온 분들하고 조정하고 협력하고 이런 것도 하고 이렇게 각 통제단 내 각 부서들이 유기적으로 서로 협력하면서 각 역할들을 하면서 이 하나의 재난을 총괄적으로 컨트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재 대한민국에서 화재나 재난이 발생할 때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하게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긴급 구조 통제단입니다.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거죠. 이 통제단장은 누가 되냐? 관할 소방서장이 되고 더 규모가 커졌을 때는 관할 시도 본부장이 되고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원기관하고 같이 이제 협력해서 하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이제 총 지역본부장은 또 이제 시도지사나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장이 하게끔 그렇게 구성이 돼 있죠.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작업을 하면은,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대응 단계에 따라서 인근 서장님들도 이제 다 출동을 시키고, 방면별로 지휘관을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방면별로 지휘관을 지정을 해서 출동한 대원들을 이제 각각 역할을 이제 지휘할 수 있게끔 역할을 주어주죠. 그래서 각 방면별로 이렇게 지휘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저희들이 이제 무전망이 요새 어느 재난 현장이나 화두가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TRS하고 UHF 이렇게 두 가지 무전망을 씁니다. 세세한 얘기까지는 제가 너무 깊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TRS는 이 상황실에서 지휘관, 쉽게 얘기하면 관제하고 지휘하는 용도로 많이 써요. 그리고 UHF는 방면 지휘관들과 현장 대원들 간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부에서도 이제 각도 채널별로 분류해서 쓸 수 있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무전을 이제 교신을 하면은 자기가 본 부분만 교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요새는 이제 무전을 오픈시켜 놓고 듣다 보면은 주변에서 다 듣습니다. 관계자도 듣고, 주변을 언론 관계자도 듣고 다 듣습니다. 그래서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내용까지도 걸러지지 않고 다 오픈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가 이 긴급구조 통제단 말씀드렸죠. 요 통제단 위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인들을 접근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물론 통제선을 설치를 하지만 통제할 수 있는, 그리고 저 응급의료소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관계기관의 핵심 인물, 그 관계기관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인물만 싹 불러 모아서 보통 연락관이라고 하거든요. 그 사람들을 따로 하나 자리를 마련해서 저희들이 컨트롤하고 역할을 분담해주고 필요한 것마다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저 긴급구조통제단의 컨트롤타워의 위치, 그런 어떤 여러 가지를 다 유념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통제 라인까지도 다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제 응급의료소를 설치를 하면은 이 소장은 관할 지역 보건소장님이 응급의료소장님을 맡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의료소장님이 그 돌아가신 분이나 부상당하신 분들의 중증도 분류를 하죠. 사망하셨다 아니면 얼마큼 다치셨다 이런 걸 분류를 해서 중증도 분류를 한 상태에서 이송을 하게 됩니다. 구분해서 이송을 하게 되는데 이 처음에 이분들을 이송할 때 처음에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면은 응급의료소에서 관계자나 때로는 유가족도 그렇고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떤 저희 지휘 시스템 자체가 붕괴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처음에 통제단 바로 위에 응급구조 의료소를 설치했다가 현장에 들어가서 파악한 우리 구조대원들의 안에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많다, 확인됐다 얘기를 듣고 처음에 처음에 구조를 했을 때 차려졌던 응급의료소를 저 안쪽으로 옮겼어요. 옮겨서 그 도로 쪽을 완전히 통제선을 치고 거기서 이제 시신도 이송을 해서 제가 중증적 분류하고 판단하고 해서 한 분씩 이송을 하는데, 자, 사상자가 다수 발생을 하면은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지럽습니다. 그럴 때 긴급구조 통제단에서 저 응급의료소에서 다 못하거든요. 통제단에서 각 병원에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있나,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시설이 돼 있나, 그걸 다 사전에 도착하자마자 다 파악을 합니다. 해서 현장에서 응급의료소에서 응급의료소에서 중증적 분류해서 신원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은 최소한 이 사람을 특징 지을 수 있는 특징까지도 파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확실하게 어느 병원으로 어떤 상태로 간다는 거를 확실하게 안 상태에서 이송을 합니다. 그게 또 컨트롤 타워로 전달이 돼서 나중에 자료로 또 이제 발표도 해야 되고 하고 서로 정확하게 상황을 통제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 응급의료소하고 현장에서 직원들이 이렇게 다수 사상자가 발생을 하면은, 물론 돌아가신 분들하고 그 유가족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저희들 현장에서 구조하는 저희들도 굉장한 트라우마에 시달립니다. 훼손되고 어느 정도 훼손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돌아가신 분들을 보면 가슴이 너무 아프거든요. 또 저희들이 역할을 다 못한 것 같아서 죄송스럽고. 그래서 이 나중에 현장에서는 너무 막 상황이 급박하니까 그냥 막 그러다가 이제 정리가 되고 나중에 다 귀소해서 며칠 지나가지고 저희들끼리 이렇게 식사라도 하고 술 한잔 하다 보면은 막 우는 직원들도 있어요. 그 트라우마 때문에. 이제 흔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는 물론 그런 개념 자체도 없었습니다. 요즘은 그나마 다행인 것이 저희 조직 내부에서도 이런 이런 직원들에 대해서 심리 치료도 해주고 상담도 해주고 그래서 상황이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현장을 지휘하시는 현장 각 단위별 지휘관들, 이 단위 지휘관들은 이 현장에 가보시면은 현장을 못 견뎌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경험이 많고 고참 직원들은 이제 드문데 열의와 열정은 있는데 경험이 부족하고 갑작스럽게 험한 상황을 막 들이닥치면은 그때 막 굉장히 힘들어하는 직원들이 있어요. 이때 혼자 물론 이제 우리 규칙상 혼자 활동하는 건 없지만 심리적으로 홀로 있는 상태로 두지 말고 옆에서 케어해주고 보듬어주고 북돋아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직원들이 조금 더
멘탈이 무너지지 않게끔 현장 지휘관들은 그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서 현장 지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오늘 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 중에 뭐 현직에 계신 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 참고하시고 나중에 현장에서 참고하시면은 좋은 하나의 그런 또 하나의 팁도 될 수 있을 테고 후배들을 잘 케어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도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거는 그 처음 신고받고 쭉 저희가 출동해서 대응하고 나중에 이제 대응 단계 해제하기까지 그 하나의 그 사이클을 제가 이렇게 쭉 지금 해놓은 건데요. 제일 처음에 신고받고 출동하면서 상황 판단하고 정보 수집을 하죠.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GPS 그 달리고 현장 영상 송출 장치에 의해서 전송되는 그 영상도 있고 또 출동하는 현장 대원들이 눈으로 보는 게 있죠. 그 다음에 상황관제센터에서 계속 추가적으로 또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가 들어옵니다. 그런 다양한 정보를 종합해서 아, 지금 현장 상황이 어떻구나. 어느 정도 상황이 확대되고 어느 정도 위험하구나. 이런 거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더 추가적으로 소방력을 계속 지원 요청할 수가 있죠, 무전으로. 그런 과정에 이제 그 출동 대응 단계별을 이제 요청을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장 지휘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장 지휘관이 아, 이건 어느 정도로 우리가 대응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하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출동을 다 하죠. 출동을 다 해서, 뭐 현장 지휘관, 화재 조사관, 그 다음에 뭐 긴급구조 통제단 다 오죠. 그러면 제일 처음에, 자, 구조 현장에 뛰어드는 구조대원, 화재 진압을 하는 진압대원 말고 나머지 통제단을 구성하고 있는 인원들 중에는 이제 화재 조사요원도 있고 그 여러 인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주변 정보와 상황을 잘 그 캐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이천 물류창고 화재 때도 처음에 경찰하고 공조가 잘 됐습니다. 잘 돼가지고 그 경찰관 분들이 그 관계자를 확보를 얼른 초기에 잘했죠. 그래서 저희하고 협력을 해서 처음에 이 건물 안에 도대체 몇 개 업체 몇 명이 어떤 작업을 하러 들어가 있는지 초기에 정보를 입수를 빨리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신원 파악이 현재 안 되는 사람이 몇 명이고 실종된 사람이 몇 명이냐. 그 안에 지금 연락이 안 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실종자로 추정을 하고 응급을 해서 설치하고 통제단 설치해서 그런 대응들을 얼렁얼렁 했죠. 그리고 그에 따른 언론 브리핑도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처음부터 신속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화재를 큰 불을 잡고 안에 인명구조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수색하면서 사망자 수습을 하고 대응 단계 해제를 하고 복구 절차에 들어가고 이런 하나의 사이클을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만든 거고요. 화재 피해 발생 현황 및 원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다 보니까 말이 좀 빨라지는데 조금 좀 천천히 할게요. 저희가 자, 이겁니다. 재산 피해가 약 한 75억 정도 추산이 됐죠. 그리고 인명피해가 총 50명, 사망이 38명, 부상자가 1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자가 38분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보시다시피 각 층별로 한 4명씩, 근데 지상 2층에 한 18분 정도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상자는 저희가 이제 지상 4층에서 옥상으로 유도해서 구조한 분이 한 3분 계시고, 1층에 바깥으로 거의 튕겨 나오다시피 한 분을 구조를 했고, 또 이제 자력 탈출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인명피해가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자, 이 냉장 창고, 이 화재가 발생하면 도대체 왜 이렇게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할까? 이 냉장 창고의 화재 특성을 좀 아셔야 됩니다. 이게 이 단열이 필요하기 때문에 밀폐 구조로 돼 있어요. 개고부가 없이 거의 다. 그 다음에 대피로가 없죠. 대피로도 없고 내부도 복잡합니다. 그리고 샌드위치 판넬하고 우레탄 폼을 사용해서 그 단열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은 그냥 순식간에 막 확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화하기도 힘들고 구조하기도 어렵죠. 그리고 가장 핵심적으로 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치명적인 유해가스가 다량으로 발생을 합니다. 자, 이날 건물 내에 작업한 사람이 총 B동에만 총 67명이 들어가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체는 뭐 한 A비동 다 하면 한 17개 업체 한 202명 정도가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 B동에만 한 67명 정도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률이 한 90%가 됐어요. 완공이 내일 모레예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뭐 우리 팬데믹 현상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공사가 할 게 많은데 밀렸죠. 그러니 짧은 기간 동안 그냥 이 한 날, 이날만 해도 각각 서로 뭐 어떤 위험도가 있고 어떤 연관 관계가 있고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각자 각 층마다 자기 할 공사를 다 한 겁니다. 뭐 밑에서는 엘리베이터 화물 승강기 뭐 용접도 하고 막 공사를 다 하고 뭐 위에서는 도장 공사도 하고 우레탄 폼도 쏘고 하여튼 전 층에 걸쳐서 자기들 알아서 할 공사를 다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에 화재가 발생한지도 모르고 갇혀 있었던 인원도 많고요. 특히 그 지상 2층에 기계 설비하는데 거기에 작업자가 인원이 많았습니다. 보통 위험물 공사장에는 임시 위험물 허가를 내줘서 임시로 그 위험물을 저장해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공사에 필요하니까. 근데 이것도 지장 수량의 뭐 거의 서너 배가 넘게 이렇게 보관해고 쓰고 있었고 사진으로 보시다시피 저렇게 용매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잔뜩 있죠. 뭐 구체적으로 깊이는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자, 이거는 우레탄 폼 연소 시험 영상입니다. 이게 자, 이제 일단 한번 보시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을 한번 눈여겨보세요. 자, 저 화면에는 안 보이지만 저기 연기 배출구가 있는 겁니다, 위에. 그런데 이게 한 30초 무렵이면 벌써 게임이 종료죠. 자, 이제 약 한 1분 가까이 되면은 저 연기를 주체를 못하고 이제 주변으로 막 확산돼서 저렇게 밀고 나옵니다. 이게 1분도 안 되는 순간에 저 정도 크기 우레탄이 다 저렇게 순식간에 연소가 되는 건데요. 자, 요 다음 영상은 제가 또 하나 보여드릴 건데 실제로 그 물류창고, 한 2000 물류창고 화재가 났을 때 그 입구에 세워놓았던 화물차 블랙박스에 촬영된 영상입니다. 처음에는 외부 공개가 안 됐었는데 이제 수사도 종결이 되고 외부 공개가 돼서 제가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이것도 옆에 시간이 기록이 안 되지만 한번 여러분이 그 시간 체크를 해보세요. 불길의 무서움을 느낄 수가 있죠, 몸소. 저 사람이 지하에 있다가 화재가 발생해서 야, 소화기 가져와, 소화기 하고 올라와서 치면서 알리고 신고하는데 벌써 뒤에서 저렇게 불길이 완전히 휩쓸고 나옵니다. 저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을 했죠. 자,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이 돌아가셨냐. 보시다시피 그 지금 화재가 난 그 발화 지역 부근 사진인데요. 저렇게 순식간에 저렇게 뭐 다 연소가 돼버린 상황이라 더군다나 여러분들 다른 수업에서 많이 공부를 하셨겠지만 이 연기 이동 속도가 수직 방향으로 초당 2m, 3m, 계단 실내에서는 초당 3m, 5m입니다. 인간의 보행 강화 속도로는 피난이 불가능하죠. 뭐 저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 연기를 피해서 움직인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상황이고 그리고 핵심적인 것은 이겁니다. 우레탄 폼이 약 한 100g, 100g이 굉장히 작죠. 이 100g이 연소할 때 발생하는 일산화탄소하고 시아노수. 일산화탄소는 한 800ppm, 시아노수가 8000ppm. 저 일산화탄소가 8000ppm 정도, 시아노수가 한 300ppm 발생을 합니다. 자, 100g 연소하는데 이 정도 나오면은 이미 뭐 상황은 종료된 거죠. 지금은 이제 건물이 그 폭렬로 인해서 막 처음에 막 무너져 내린 그런 사진들인데, 제가 그 구조대장도 꽤 오래 했습니다. 현장 대응단장도 좀 오래 했고, 그 현장에 가서 돌아가신 분들을 이제 나중에 수습을 하고 이러면서 보면은 그 소사되신 분들, 불에 타서 돌아가신 분들, 이런 분들도 많이 보고 이제 수습을 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불에 타서 돌아가신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 다 연기에 질식해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상태에서 불길에 의해서 소사가 되시는 거죠. 대부분 그런 경우가 다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이 연기, 특히 연기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자녀분들 안전교육이나 여러분들 어디 가서 안전교육 시킬 때 이 연기에 대해서 신속하게 탈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상당히 강조해서 그 교육을 좀 하셔야 되고,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이제 이런 불행한 화재 재난이 발생하면은, 물론 저희가 잘 대응도 해야 되겠지만, 미비한 점이 있으면 고쳐야죠. 법령도 바꿔야 되고, 제도도 개선해야 됩니다. 자, 그런 내용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건데, 공사장에, 그러니까 완공이 되기 이전에 공사할 때는 공사장에 임시 소방시설이라는 것을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임시 소방시설이 뭐냐? 뭐 소화기나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이런 것들을 그 공사 끝나기 전까지 비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 대피용 뭐 산소 호흡기 같은 거라든지 더 강화를 하자. 이 소방시설에 대해서 더 강화를 하자. 뭐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이 관리를 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자. 그래서 임시 소방시설 처음에 설치 계획서를 받고, 그 다음에 언제 정확히 설치할 것인가 기준을 마련해주고, 관계자 안전 교육하고, 시공사 안전관리자들이 왜 그거 조금 더 꼼꼼하게 설치하고 관리 감독할 수 있게 하고, 주무관청은 제대로 하고 있나 불시 점검하고, 이행사항 확인하고, 안 되면 공사 중지명령 내리고 과태료 내려서 이거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게 하자. 이게 이제 이렇게 바꾸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 아셔야 될 게, 일반적으로 어떤 공사장 건물이 완공이 돼서 사용성이 떨어지면은 그때부터는 소방 대상물로 책정이 됩니다. 그러나 완공되기 전까지는 공사장의 경우에는 이때는 소방 대상물로 책정이 되는 게 아니라 공사장이라 고용노동부에서 현장 점검하고 관리하고 고용노동부 산하에 작업을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제 서로 고용노동부와 다른 기관 간의 소방서도 그렇고 서로 협의를 잘해서 이런 중간에 놓치는 부분이 없이 그렇게 이제 관리를 해 나가야 되겠다. 뭐 그런 이제 개선 방안들이 계속 돌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보면은, 자, 이거는 여러분 메비우스의 띠라고 아시죠? 한 번만 꼬우면은 계속 무한대로 순환이 될 수가 있죠. 이거는 공사장 안전관리 시스템, 이건 꼭 공사장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적인 모든 안전 시스템에 기업과 국가와 거기 종사하는 작업자와 또 감리 안전관리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감독자와 이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역할을 잘해서 유기적으로 원활하고 매끄럽게 무너지는 부분 없이 이렇게 하나의 선순환의 띠를 이뤄서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나의 그 모델을 제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중요할까요? 시스템이 중요할까요? 자, 둘 다 중요합니다. 시스템도 중요하고,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도 중요하고. 그래서 시스템은 시스템대로 잘 구축하고, 사람은 사람대로 잘 훈련시키고, 교육하고, 또 실제로 열정을 가지고 성실하게 일해야 되고, 그게 두 가지가 맞아 떨어져야 정말 멋있게 선순환으로 돌아가겠죠. 쉽지는 않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지 한 45분 정도가 넘어갔는데, 제가 1시간 이내에 마칠 겁니다. 근데 뒤에 이제 조금 내용이 좀 더 있어서 제가 좀 또 참고적인 거 말씀드릴 건데, 자, 화재 관련 동향입니다. 화재 관련 동향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현장에서 저희들이 화재 진압하고 또는 재난을 수습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잘 훈련된, 숙달된 전문가들이 합니다. 그런데 이 언론을 저희가 통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현장을 수습하고 대응하고 하는 것을 언론에 정확하게 홍보하고 언론에 정확하게 알릴 것입니다. 결국 언론은 뭐냐? 언론이라는 것은 결국 국민입니다, 국민. 그러니까 언론에 국민들한테 얼마나 우리가 솔직하고 정확하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시적절하게 알릴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잘못되면은 정상적으로 수습을 잘 해놓고도
오인되고 오해받아서 어떨 때는 매도당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지 않은 거를 허위로 뻥튀기 시킬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진짜로 잘하고 또는 현재까지 그냥 잘하든 못하든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이 언론에 정확하게 알려야 됩니다.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그래서 지금 약 한 3일, 4일 동안 집중적으로 뭐 다른 매체 말고 집중적으로 지상파하고 종합편성 채널에서 약 한 1200건 정도 그냥 그 3, 4일 동안에 집중적으로 방송된 거 핵심적인 건수만 제가 좀 뽑아봤는데요. 이거는 이제 저희 이제 공통적으로 통계가 나온 겁니다. 방송 통계. 자, 그러면은 현장에서 저희들이 이 언론 지금 화면에 맨 우측에 맨 위에 계신 분이 이천소방 사장님이신데 참 브리핑을 잘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현장 지휘라 하셔서 나중 브리핑은 제가 했죠. 그 언론에 브리핑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람마다 개인 차이가 있습니다. 브리핑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좀 말이 좀 느리거나 어눌한 사람도 있죠. 자, 그래서 내부적으로 언론 브리핑하는 그 기본 자료, 기본 틀을 만들어서 저희가 교육도 시키고 합니다. 교육도 시키고 연습도 시키고. 그래서 다음에 이제 제가 이 화제 때 언론 브리핑한 내용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잘해서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분 걸 가져오려니까 다른 분 거잖아. 허락을 맡아야 되잖아. 그리고 제가 아주 못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 거를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한번 참고적으로, 이렇게 하는구나. 요즘은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한번 보시라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천소방서 재난예방과장 박수종입니다. 어제 발생한 가슴 아픈 물류창고 화재에 대해서 밤사이 추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시 장소 건물 구조는 기존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조금 후 약 11시경부터 소방, 경찰, 유관기관 합동으로 그 합동 감식 예정에 있습니다. 그 상황 개요는 처음하고 동일한데 물류창고 신축 공사 중에 그 폭발과 함께 급격히 연소가 확대된 화재로서 내부의 우레탄 작업 등으로 그 체류된 유증기가 착화돼서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화재 건물은 전소되고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동원 인원과 동원 장비도 어제와 동일하기 때문에 그 생략을 하겠습니다. 인명피해는 총 48명이 발생했습니다. 사망 38명, 중상 8명, 경상 2명. 이 38명 돌아가신 분 38명에 대해서는 처음에 국외업체 78명 정도가 내부에서 작업 중이셨는데 이제 행방이 밝혀지지 않은 38명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희생을 다 수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여기 기록된 병원에 사망 48 분산에서 다 이송을 했고요. 중상자 8명도 여기 보시는 대로 분산에서 이송을 하고 경상자 2명은 그 경미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송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체 귀가를 했습니다. 밤사이 추가적으로 저희가 계속 정밀 수색을 하고 지금 현재 최종 정밀 검색 중에 있는데 현재까지는 더 특이한 사항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망자 38명 중 29명의 신원이 확인되고 나머지 9명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현재 유전자 감식 중입니다. 그리고 시 대책본부에서 합동 분향소를 서희 청소년 문화센터에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밤사이 추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인명수색 몇 번 하셨나요? 인명검색은 야간에 대략 5회 정도를 계속 실시했고요. 지금 이제 아침에 날이 밝아서 지금 한 번 하고 두 번째 휴대조가 최종적으로 지금 검색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인데 특별한 결과가 나온 게 없습니다. 중상자 상태는 어때요? 중상자 상태는 현재 8명인데 약 지금 2명 정도가 좀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 나머지 상태는 병원으로 이제 추후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상황입니다. 추가로 희생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나요? 병원에서요? 아니면 현장에서요? 지금 검색하고 있는 현장이요? 검색하고 있는 현장에서 제가 최종적으로 정밀 수색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가능성이 희박한 걸로 보입니다. 희생자들이 발생한 장소 외에 좀 특이점들이 있어요.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희생자들이 발생한 장소의 좀 특이점들. 희생자들이 발생한 장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지하 2층, 지상 4층 건물인데 아주 층마다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지상 2층에 희생자가 다수 분포하고 있는데요. 이 건물 내부에 그 우레탄 작업이라든가 뭐 도색 작업이라든가 작업을 하면서 유증기가 가득 찬 상태에서 폭발했기 때문에 보통 순간적으로 폭발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거의 사망하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대부분 그 건물 내에 흩어지지 않고 거의 일정된 좁은 장소 내에서 거의 돌아가셨거든요. 순간적으로 폭발이 해서 순간적으로 더 탈출하지 못하고 사망하신 걸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초 폭발은 지하라고 했는데 2층경에 제일 희생자가 많은 이유는 좀 어떤 것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정밀 지금 감식을 해봐야 알겠지만 일단 추정하기는 지하에서부터 작업을 해도 유증기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쭉 이렇게 증기가 올라와서 상부부터 차 내려오거든요. 건물 구조 자체가 대구부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쭉 차 내려오다가 폭발을 하면은 한 번에 다 터지거든요. 팡팡팡팡. 그때 이 지상 2층에 작업자가 인원수가 많지 않았나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건물 붕괴 우려나 내지는 안의 상황이 좀 어떤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화재는 완전히 진압되었고 검색도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추가적으로 건물 붕괴 우려는 현재 보시다시피 추락합니다. 지금 사망자 중 2명은 외국인으로 밝혀졌는데요. 추가적으로 외국인이 나올 가능성도 있을까요? 지금 그 신원이 안 밝혀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혹시 그 범죄에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근데 안 밝혀진 9명은 그 이유가 명단이 원래 확보된 거랑 그 실제 사람들이랑 명단이 좀 달라서예요? 왜 그런 거예요? 이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9분에 대해서는 그 경찰 쪽에 확인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합동 감식은 어떤 것에 좀 주안점을 두고 지금 조사를 하게 되신 건가요? 이 합동 감식에 대해서는 그 감식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어떻다고 말씀드릴 수 없는 게 감식을 하는 과정에서 계속 서로 토의도 해야 되고 방향을 잡아나가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합동 감식은 사전 브리핑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화재 원인을 주로 검증하기 위해서 감식하신다고 보시면 되죠. 여러 가지입니다. 원인도 그렇고 화재가 어떻게 발생했으며 어떤 경로로 이게 전파가 됐고 그런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유관기관이 같이 협의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전에 제가 어떤 방향이라고 지금 말씀드리기 좀 이른 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뭐 부족한 부분이 많죠. 그리고 상황이 워낙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여러분들도 이제 뭐 꼭 소방 조직에 몸을 담지 않으시더라도 어느 상황이든 간에 언론에 노출될 때나 또는 아니면 주변 분들한테 상황을 설명해야 될 그런 어떤 그 언론 브리핑이 아닌 또 다른 브리핑을 해야 될 입장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아주 기본이 예전에는 브리핑 자기 할 말만 하고 그냥 갔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자유토론식으로 질문을 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모르는 건 모른다. 사실관계가 필요한 거는 확인해 봐야 된다. 솔직한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솔직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 우리가 유가족, 관계자, 전 국민, 언론이 다 그 사람들한테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브리핑이 아주 기본입니다. 요즘 추세가 그렇고. 그래서 문답식으로 계속, 물론 어렵죠. 예상치 못한 질문이 나오고, 곤란한 질문이 나오고. 그렇지만, 어찌됐든 자신감을 가지고 솔직하게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고, 이렇게 어설프게 변명하면 잘못되면 독이 돼서 돌아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확실하게. 자, 그러려면은 현장 상황을 내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모르는 거는 사전에 다 확인하고. 그래서, 자, 지금 앞으로 여러분, 지금 현장이 복잡하면 지금부터 여러분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5분 후에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하겠습니다. 그 기본적인 현장에 나와 있는 상황만 쫙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30분 후에 추가 보충 브리핑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현장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사회 활동에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실제로 활동하고 움직이는 상황을 일부러 뻥튀기 시키지는 않을지언정 정확하게 브리핑하고 홍보할 수 있는 능력 정도는 늘 배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이건 이제 화재 진압 후 수습 활동인데 진압 후에는 저희가 워낙 피해자가 많다 보니까 합동 분향소를 이제 그 시에서도 이제
뭐 시 정도가 아니라 워낙 이슈가 되다 보니까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가동을 했죠. 그래서 이천시에서 합동 분향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도 연락관 파견하고 이제 이분들이 이제 그 합의 과정까지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장 수습은 뭐 당연한 수순이고요. 그렇게 이 수습 과정에 또 그 각 기관이 서로 굉장히 협력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잘못한 거는 또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 시공사 뭐 감리단 전부 해서 24명 그리고 법인 4곳이 입건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쪽도 마찬가지고 경찰 쪽도 마찬가지고 같이 어차피 근본적인 내용은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이러하게 제도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관계 기관에 통보한 내용입니다. 지금 내용들이. 그래서 좀 안전관리에 대해서 발주처의 책임 근거를 좀 더 명확하게 해달라. 그 다음에 감리자의 독립성을 좀 더 보장할 수 있게 제도 개선을 해라. 그리고 위험 방지 계획서 이것도 실질적으로 확인하고 심사할 수 있게 해라. 그 다음에 형식적인 감리 뭐 이런 거 하지 않도록 뭐 강화해라. 그 다음에 하도급 뭐 이건 뭐 여러 군데서 문제가 되죠. 이 고질적인 현장 관행을 개선을 해라고 저희한테 없는 권한들은 권한을 가진 관계 부처에 이렇게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통보를 이렇게 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건 앞으로 시간을 두고 이제 차츰차츰 개선이 되겠죠. 자, 이제 쉼없이 1시간을 달려왔는데, 지금 오른쪽 맨 아래 사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긴급구조 통제단, 책상 놓고 앉아있는 컨트롤 타워 역할하는 통제단 사진이고요. 중간중간에 이제 방면 지휘관들이 모아놓고 어떻게 진압을 하고 대응을 하자 지시하는 사진, 그 다음에 브리핑하는 사진, 현장에 진입되어 있는 사진,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모아놓은 사진입니다. 자, 이제 1시간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인사말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닙니다. 웃기 때문에 행복한 거랍니다. 이거는 1800년대 후반에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이자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라는 이 사람이 한 이야기인데요. 이 사람이 근대 심리학의 창시자라고 일컫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한 말 중에 이 말 말고도 또 유명한 말이 하나 있어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성품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그런 말도 이분이 한 말이거든요. 그 사람이 여러분 주변 상황이 많이 힘들 때도 있고 또 요즘 뭐 날씨라든가 팬데믹이라든가 굉장히 밝은 기분을 갖기가 어렵죠. 그렇더라도 사람이 이 짜증과 우울해하면 빠질수록 본인도 피폐해지고 주변에 사람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윌리엄 제임스 말이 아니더라도 조금 더 밝은 생각을 갖도록 좀 노력하시고 일부러라도 늘 웃는 모습을 가지셔서 앞으로 여러분 앞날과 인생이 조금 더 밝고 조금 더 행복한 그런 날들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감사합니다.